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한 주도 다 갔습니다. 5월도 다 갔어요. 예, 5월도 다 갔고. 야, 이제 5월 다 가면 다음 달 6월 한 달 지나면 1년, 2018년 절반 가네요. 그러면 이제 연말 준비하면서 또 후딱 더운 여름 지나고 나면 2018년 다 갔다는 얘기 나오겠습니다.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좀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9호선 4단계 예타 통과 강일까지 3.8km 연장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참, 이 9호선 4단계 관련해서, 4단계 연장 관련해서 참 부동산 사디 카페에도 말 많았고, 예, 이 고덕지구, 고덕 택지지구 쪽에 재건축들 많이 했죠. 고덕 그라시움에서부터,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 아르테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근래에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고덕 6단지, 고덕 자이까지. 그리고 바로 옆에 또 강일지구 있죠. 예. 오늘 기사 보니까 강일지구, 이 블럭 같은 경우에 이제 신혼희망타운 세 번째로 그쪽 공급할 거다. 원래 LH가 신혼희망타운을 이제 주도적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SH 쪽에 협조 구해서, 예, 기존에 공급하려고 했던 물량들 지구단위 계획 변경해서,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강일지구들 신혼희망타운 들어가는, 예, 기존에 입주했던 강일지구 포함해서 고덕역, 상일역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고덕동의, 상일동의 아파트들이 이 9호선 4단계, 그러니까 4단계 연장이 되면, 9호선 연장이 되면, 수혜를 입는다고 봐야겠죠. 지하철 9호선은 굉장히 황금 노선이라고 하죠. 예, 한강을 따라서 저쪽 김포공항부터 해가지고 강남까지 들어오는, 강남의 메인까지 들어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요 그 업무지구들, 예를 들자면 강남이라든가, 지금 삼성동, 예, 봉은사역 쪽 있죠. 그 다음 고속터미널,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이제 김포공항 쪽, 마곡 쪽까지 해가지고, 근데 주요 업무지구들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기에 연결된다는 거는 이런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예, 개선되는 효과죠. 그래서 이 연장되고 안 되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연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2018년 12월 예정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그림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4단계 연장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예상 노선도가 보훈병원에서 강동 둔촌동 쪽 거기죠. 예, 보훈병원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고등학교, 고덕 평생학습관, 샘터공원까지 해서 한 3.8km 연장하는 거라고요. 그림을 살펴봤더니 대략 이렇습니다. 쭉 예, 이 5호선 라인이 기존에 이제 이게 상일동역 가는 5호선 라인, 이 상일동 가서 이게 이제 이 5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저 하남 미사 강변도시, 예, 미사 강변도시로 이어지죠. 근데 9호선 라인이 이제 이렇게 연장이 돼서 고덕역이 환승역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덕역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고덕역하고 상일동에 있는 이 라인이 그라시움이 있는 데인데, 그 북측으로, 예, 백사라고 써져 있는 이쪽에 이제 공원이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에 105번 4단계 추가 연장까지 해서 강일지구까지, 강일 리버파크에 있는 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9호선역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주변의 배후의, 예, 아파트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예타 통과한 4단계 연장 부분은 요 고덕 강일 1지구 밑에 샘터공원까지,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통과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하남미사 쪽으로 이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예, 일단 고려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보면 이 예타 통과는 샘터공원역까지고, 일단 동시예타 추진 앞으로, 예,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일역, 그 다음에 이제 미사까지 해서 경기도까지 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일대의 교통 여건이 확실히 개선이 되겠네요. 예. 축하드려요. 네, 이 관련해서 참 되나 안 되나 때문에 맘졸인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네.
자, 무서운 기사 하나 읽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칼 징수 준비 나선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오늘 또 재건축 부담금, 오늘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된 기사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사들이 많은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까지 읽었던 뉘앙스의 기사는 말고 조금 다른 차원의 기사니까 이거 읽어볼게요. 이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부담금이잖아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징수 주체가 여기 보면 나오지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걷는 세금. 소득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당신은 소득 생겼으니까 세금 내세요. 그래서 걷어갈 수 있는,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세금이 되는 거고요. 납부도 되게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제때제때 해야 되고, 제대로 납부 안 하면 내야 되는 가상금이며, 제대로 신고 안 해서 납부했을 경우에는 이제 벌칙도 크죠.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또는 개발 부담금, 이 그러니까 민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개발 부담금이 다 존재한다 그래요.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개발 부담금이 있다고 하고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유명한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가 개발 부담금 납부 안 했다가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고 한참 뒤에 그거 안 낸 것 때문에 이제 구청에서 내라고 통보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그 개발 부담금 나중에 뭐 내내 안 내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있는데, 이 징수 주체가 여기는 보면 개발 부담금 구청에서 걷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걷다 보니까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렇게 걷어가게 된 강력한 것에 비해서 조금 약간 유두리가 있나 봐요. 유두리가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나 지금 이게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개발 부담금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면은, 뭐, 최장 3년까지 연장도 가능하고, 연체할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뭐 가상금이며 중과세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다시 이제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돈을 어떻게 부담금을 징수할 것이냐의 문제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국토부가 부담금 징수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징수율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실태를 조사해 미수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기사의 얘기는 전혀 이 재건축 부담금 생각 안 하고 국토부가 지금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통해서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합에서 납부 안 하고 질질 끌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발 부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을 하고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회사가. 근데 회사가 개발 부담금 내야 되는데, 우리 회사 망했어요 하고 파산하고 가버리면, 저 새끼들 개발 부담금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파산하고 없어져가지고 받을 방법이 없네. 그런 사례들도 실제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한 데서 망하는, 파산하는 회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개발회사들, 건설회사들, 시행사들. 서울도 그렇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좋지만 5, 6년 전 같은 경우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양 안 돼서 할인 분양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제가 주변에서 보는 데들도 시행사들 망한 데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분양 안 돼서 망했는데 개발 부담금 못 내겠어요. 이런 데들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못 받은 돈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 징수율 이래가지고 연도별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된 데들이 되게 많고 2013년 이후 꾸준히 70% 수준을 유지하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60% 아래로 떨어지면서 못 받는 게 많다. 미수납 가운데 절반가량은 파산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과 경제력 부족에 따른 악성 체납자로 파악된다. 라고 해요. 근데 개발부담금은 뭐 이제 전국 다 합쳐가지고 수천억대 수준이지만 재건축 부담금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게 나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짜는 건지. 아무튼 뭐 기사 제목은 무섭게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칼 징수 준비 나선 정부. 2012년에 재건축 그 한남연립 사례 2012년에 마무리했던 서울 한남연립 재건축 때 1인당 5,544만 원이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법소원등을 제기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납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좀 재건축 부담금 통보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갈등도 엄청 생기겠지만 어떻게 납부할 거고 납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까지도 착착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섭죠. 이런 내용이 보이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을 볼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학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업무지구,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최고의 주거지가 되려면 교육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뭐 의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도 있어야 되고 학원가도 있어야 되고 뭐 쇼핑센터도 있어야 될 거고 다 갖추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살아야 좋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다 있는 데가 강남 서초 뭐 송파 정도까지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뭐 차별화 지역별로 강남 안에서도 차별화되긴 합니다만 이제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강남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자들, 말 그대로 돈 잘 버는 사람들 또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있는데, 그럼 차선으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업무지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지구가 기왕이면 발전 가능한 업무지구면 좋고, 기왕이면 좀 더 고액의 연봉자들. 저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환경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지구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서 그래서 지역을 볼 때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까지 계속 봐왔었는데요. 그런데 자, 이 지금 군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뭐 좀 약간 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보면 유령도시 군산 집값도 상권도 죽었다라고 해서 좀 되게 황량하게 묘사되는 어떤 그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GM이 떠난 군산 경제,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 이래가지고 군산을 먹여 살리던 공장 중에서 이제 GM이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여기가 이제 폐쇄하면서 군산이 굉장히 황량해졌다 그래요. 제가 작년 봄에 군산에 하루 당일치기 여행 가서 아이들이랑 굉장히 즐겁게 구경하고 이성당 가서 빵도 좀 사 먹고, 그리고 뭐 그 동네 군산의 맛집들 막 맛집들은 가니까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결국은 뭐 게장집 이런 데 가서 먹었는데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산 놀러 갔던 추억이 되게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군산 가보면 막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군산 통해서 뭐 교역하고 막 이랬던 문화 흔적들, 뭐 일본 시대 일본 스타일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 집도 가서 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군산이 이렇게 좀 힘들다고 하니까 약간 안타까운 마음들 들고요. 근데 사실 눈길이 갔던 부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봤어요. 이 영상 중에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원룸촌은 공실률이 90%로 사람 한 명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군산시 지역경제 과장님의 인터뷰 기사도 되게 인터뷰 코멘트도 되게 충격적이에요. 아파트 공실률이 60%가 공실이에요? 이게 상상이 가요? 원룸은 80%가 공실이에요. 부동산 가격도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진 곳이 군산입니다. 1억 7, 8천 가던 데가 1억 2, 3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지구가 이렇게 되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정말로 이 먹거리,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더 뭐 이렇게 두텁게 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거 먹거리 이런 것들 있는 지역 아니고서는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겠다. 예. 여기도 사실 없었던 게 아니죠. 예. 지난 10여 년간 기사에서 보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군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가 상승률을 자랑하고 이런 공장들 들어오고 하면서 그랬던 지역인데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터뷰도 굉장히 귀에 들어옵니다. 지방 도시는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백시도 특정 산업이 붕괴되면서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는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그에 따라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해요. 뭐 아까 지금 인터뷰 군산시 지역경제 과장님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든 어떤 정부의 손길이라든가 지역 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외부의 도움들 뭐 이런 것 좀 바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도 조금 들죠. 예, 들긴 드는데 저는 사실 뭐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앞으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방은 무서워서 이런 거 보면 쉽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 기사 댓글 중에서 제가 좀 눈길이 가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요. 다소 좀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161억 땅 거래 복비 내놔 못 줘 1억 원대 중개료 소송 붙은 사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161억 원짜리 땅을 거래한다. 이 서울 도심안에 있는 뭐 토지를 대기업 부회장님이 갖고 2008년에 한 77억? 80억 정도 주고 사셨다가 거의 더블 되는 161억 원의 양도를 해서 양도 차익으로 84억 원을 남겼대요. 엄청나게 투자 잘 하신 거죠.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좀 개입했었던 중개업자분이 계셨나봐요. 그러니까 한 자산운용사에서 본사 지으려고 이 도심지 안에 땅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안 이 부동산 중개업자 분이 이제 그 땅 주인을 찾아가서 요거 혹시 파실 생각 없냐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격 부분 좀 안 맞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의견 교류를 하다가 일단 결국 미팅을 잡아놓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쪽에 미팅을 잡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매각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살려는 사람이 사겠다는 금액이랑 팔려는 사람이 팔겠다는 금액 격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냥 없는 일로 해요 하고서 이제 이렇게 끝났나 본데.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이랑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이랑 가격이 중재가 안 되니까 뭐 매매는 안 되겠죠. 진행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협상을 이제 그만하자 결렬을 하고 이제 뭐 말았는데 4달 뒤에 보니까 12월 달에 가서 보니까 2달 전, 그러니까 10월 정도겠죠. 그 건물이 그 토지가 매매가 됐나 봐요. 이제 그 매매가 됐다는 사실을 그 중개를 진행을 했던 그 부동산에서 안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가격도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중재하던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고, 결과적으로 그 중개가 매도자도 같고 매수자도 같고 자기 중개업자 있었는데 자기만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했나 본데, 자, 이게 사실 기사화될 만한 사례인가는 사례인가요? 예. 예. 이런 식의 사례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물건들 사실 이 중개업이 되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이런 식으로 손님인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물건 빼내는 중개업자들도 있고요. 예. 손님인 척 와가지고 이 동네 뭐 건물 나온 거 있어요 해서 물건 찾아가지고 물건 빼내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물건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면 다른 사람 내세워서 건물주 접촉해가지고 물건 빼내는 그런 중개업자인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직접 거래들 어떻게든 한번 만나가지고 연락처 하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다시 조율해가지고 가서 거래해놓고 중간에 중개업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느냐, 수수료 묻죠, 뭐 이런 식의 분쟁도 있고, 예. 뭐 좀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사거리로서는 뭐 기사거리라는 게 뭐 다양한 이유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기사로 나온 거는 워낙 가격이 크니까 161억 원이라고 하는 큰 거래에 있어서 중개 수수료만 하더라도 0.9% 하면 1억 몇천이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몇 억대 거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예, 좀 기사화됐고 사람들도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댓글들 보니까 누가 잘못했네, 뭐 이제 그런 반응들은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가요? 아니면 뭐 조금 중개업자가 억울한가요? 예, 한번 이런 일도 있더라, 예, 한번 눈에 보이길래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다음 영상 하나 짧게 찍을게요. 기사를 원래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나름 괜찮은 부동산 투자법? 예, 투자법에 대한 얘기이길래 한번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집중력 있게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자, 그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